여러분이 열의 아홉이 죽는 마을에 살고 있다면 같은 병에 걸린 왕이 부럽기라도 했을까요? 역병 앞에선 왕도 백성도 없다. 조선시대 내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다. 실제로 왕실 기록을 펼쳐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선 왕 조실록에는 왕족이 마마, 그러니까 천연두로 숨진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있더라. 문후세자도 5살에 마마로 떠나왔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역시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졌다. 구중궁궐 깊은 자리, 금침 위에서도 역병은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봐라, 전하도 어쩌지 못하는 게 병이다. 평등론은 이렇게 굳어져 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해 실록의 다른 대목을 넘겨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방관이 올린 장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마을이 비어사옵니다. 지난달까지 300호가 연기를 올리던 곳에 지금은 9집만 남았사옵니다. 300집 중 고작 9집,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집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소도시 한 곳이 한 달 사이 유령 도시가 된 셈이거든요. 담장박 초가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38된 한양의 한 가장이 거적대기 위에 모로 웅크린 채 누워 있었더라. 얼굴 전체를 뒤덮은 콩알만한 붉은 종기가 등잔 불빛 아래 번들거렸고 손끝만 스쳐도 살을 찢듯 쓰라렸다. 좁은 방 안에는 땀과 고름이 뒤섞인 비린내가 무겁게 깔렸거든요. 여보, 물 한 모금만 주구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의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았다. 창호지 틈으로 파고든 저녁바람이 식은 땀 젖은 등을 스치자 뼛속까지 오싹한 한기가 몰려왔더라. 흐릿해진 눈에 아내의 치맛자락이 붉은 물결처럼 일렁여 보였다. 궁궐에서 왕족 하나가 마마로 눕는 동안 담장 밖에서는 마을 전체가 통째로 지워졌다. 같은 해, 같은 하늘, 같은 병이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역병은 공평했을까요? 왕족의 죽음은 한 줄 기록으로 남아 조정에서 애도되었지. 허나 우리네 상민의 죽음은 그저 숫자로만 장기에 올랐다네. 그나마 숫자라도 적힌 건 운이 좋은 편이오. 아예 기록조차 닿지 못한 마을이 훨씬 더 많았던 게야. 그리고 또 하나, 왕의 담장 안에는 어이가 다려 올린 값비싼 약재가 있었고 담장 박초가에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구판을 벌이는 무녀가 있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방식이 달랐고 죽는 방식도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병이 왜 이렇게 다른 얼굴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이번 왕실의 담장 안, 이번 촌락의 담장 밖.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도읍으로 옮긴 14세기 말, 도성 안에 살던 사람은 10만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 중반이 되면 이 숫자가 2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도성의 면적은 그대로였다는 점이었다. 성벽 안땅은 한 뼘도 늘지 않았는데 그 위에 사는 사람만 갑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같은 성 안이라도 사는 풍경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북촌, 지금의 가회동과 삼청동 일대에는 솟을 대문을 단 양반 사대부의 한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고 마당은 넓었고 뒷개에는 우물이 따로 있었다. 뒷가는 마당 끝, 우물에서 20걸음 너머에 따로 두었다. 양반댁 뒷가는 우물에서 20걸음이라 하더이다. 남촌 상민들이 주고받던 말이 이러했습니다. 이 20걸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거리 하나가 생사를 갈랐다는 사실은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민은 그 아래 청계천 주변 관청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민은 어디로 밀려났을까요? 남산 기슭남촌, 그리고 성박 왕십리와 애옥의 일대의 초가가 답이었습니다. 상민 한 가구가 차지한 땅은 대략 두세간, 방 하나에 다섯이 모로 누워도 돌아누울 틈이 없소이다. 초가의 주인들은 이 푸념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땅 한 구석에 오물이 있고, 소스더리에서 버름 떨어진 자리에 뒷간이 있었다.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양반집의 20걸음은 상민 초가의 5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천민우는 아예 성박, 개천 건너 온막에 내몰렸습니다. 신분의 위아래가 그대로 식수의 거리로 번역되었던 셈입니다. 이런 땅 위로 역병은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조선왕 조실록을 훑어보면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 조정이 그러니까 역병의 유행을 공식 보고받은 해가 200년 동안 60차례를 넘습니다.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큰 유행이 돌았다는 뜻이었다.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 잡병편에도 영녀는 노소기천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구절이 박혀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편 또한 영녀 때의 수령은 반드시 의약을 구비하라 하고 명시해 두었거든요. 아이 셋 중 하나는 마마로 간다오. 마을 노파들이 손주를 굽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마는 2, 3년 주기로 어린아이를 덮쳤고 홍역은 8년 주기로 마을을 쓸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처음 나타난 괴질, 지금 우리가 콜레라라 부르는 그 병은 한 번의 유행으로 한양에서만 수만 명을 앗아갔다고 승정원 일기는 적고 있습니다. 남촌 막다른 골목 38박 서방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기 전 아이들 이마를 짚어보았다. 여보, 이 달만 옆 골목에서 새 집이 아이를 묻었다오. 아내가 등잔 아래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려 먹이면 된다는데 장작이 이 주제에 떨어졌으니 어쩌오. 박 서방은 롯데숲에 우물물을 떠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뽀얗게 흐린 물 위로 등잔 그림자가 어른거려다. 아이 셋과 부부가 모로 누우면 돌아 누울 자리도 없는 방, 그 방의 창호지에 한 겹 넘어가 바로 뒷간이었다. 여름 바람이 불면 뒷간 쪽에서 우물 쪽으로, 그리고 방 안으로 냄새가 스며들었거든요. 괜찮을 거요, 괜찮을 거야. 박서방은 그 물을 막내에게 떠먹이며 자신을 먼저 다독여야 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박서방은 뒷목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소름에 잠을 깼다. 손끝으로 이마를 짚자 손바닥이 될 듯 뜨거웠습니다. 거친 배에 이불자락이 땀에 젖어 차갑게 살갗을 파고들었다. 눈을 뜨니 등잔불이 흐릿하게 두 개로 겹쳐 보였고 흙벽 위로 오른거리는 제 그림자가 낯설었습니다. 궤 속에서 먼 북을 두드리듯 쿵 울리는 맥박이 얇은 뼈를 흔들었고 아이들 세근대는 숨소리는 우물 밑에서 올라오듯 뭉툭하게 들렸다. 갈라진 입술 안쪽으로 쇠막 같은 피비린내가 번졌다. 여보, 내 손이 왜 이러오. 영감 이마가 불덩이구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가까이 댔다. 물 한 모금만 주구려 박서방이 일어나 앉으려 했으나 무릎이 남의 것처럼 허물어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당장 막 촌낙은 더 처참했다. 지방관이 조정에 올린 장계는 해마다 수십 건씩 쌓였습니다. 올 봄 괴질로 삼남 72개 마을이 반 이상 비었사옵니다. 지난 겨울 마마로 강원도 산간한 고을이 통째 사라졌사옵니다. 연기가 오르지 않는 굴뚝, 열리지 않는 대문, 갈아엎지 못한 채 옷자란 논, 나으리 봄이 되어도 밭에 나가 씨 뿌릴 사람이 없사옵니다. 늙은 이방이 뒤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아올 자식 없는 빈 살인문이 바람에 덜컹거렸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 곡물을 바치러 오고가 아예 없어졌다네.
행정적 소멸과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픈 이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정이 백성을 위해 세운 의료기관이 있긴 있었습니다. 해민서, 말 그대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민서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해민서는 한양 중심부 서린방, 지금의 광화문 내거리 근처 딱 한 자리에만 있었던 겁니다. 나으리, 왕십리서 거기까지 병든 몸으로 어찌 갑니까요? 안악의 하소연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영감, 해민서까지 사흘을 걸어야 하는데 이 몸으로 어찌 가오? 박서방의 아내도 하염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박 왕십리 상민에게도 삼남 지방 농부에게도 이곳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었다. 해민서가 왜 하필 그 자리에만 서 있었는지, 그 위치가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짚어볼 참입니다. 그런데 역병이 진짜로 터지자 누가 먼저 쓰러졌을까요? 조선의 계층 지도와 역병의 주기성을 머릿속에 넣었으니 이제 시계바늘을 같은 해 같은 달 안으로 파고들어보자. 숙종 25해, 서기로 치면 1699년, 그해 봄부터 가을까지 조선 팔도에는 마마와 괴질이 동시에 번졌거든요. 궁궐의 금침 위에도 초가의 집자리 위에도 열이 올랐다. 먼저 담장 밖으로 내려가 보자. 경상도 한 고을의 동안이다. 45된 지방관이 등잔불 아래 장기를 펴놓았거든요. 이 수치를 내 붓으로 적잖이 손이 굳는구나. 그가 혼자 말을 내뱉었다. 콧잔등에는 오후 내내 마을을 돌며 배어온 비린 살레가 남아있더라. 300호가 연기를 올리던 동족 마을은 10월인 지금 150호만 남았고 그 안에서도 성한 사람은 손에 꼽혔다. 서쪽 마을은 아예 사람 자취가 끊겨 싸웁니다. 아전의 보고가 이어졌거든요. 그는 붓을 꾹 눌러 적었다. 12고을 가운데 4고을은 이미 연기가 끊겨 싸웠고 사망자를 세고자 하나 가오가 통째로 사라져 세기조차 어렵사옵니다. 이 숫자를 감히 숨길 수 있겠는가? 지방관은 중얼거렸거든요. 쓰는 내내 숨끝이 떨렸고 숫자 한 글자 뒤에 본인이 오전의 거적을 덮어준 얼굴들이 겹쳐 떠올랐다. 아랫 아전이 등잔 심지를 돋우며 조심스레 여쭈었다. 나으리, 이 수치를 그대로 올려도 괜찮겠사옵니까? 지방관은 한참 침묵한 뒤에 천천히 답하였다. 조정이 이 숫자를 봐야 움직일 것이다. 한자도 빼지 말고 그대로 올리라. 바로 그 밤 담장 밖 한양의 한 초가에서는 38된 상민 가장이 식은 불 앞에 모루 웅크려 있었다. 그 밑에서 도단한 붉은 종기가 탁선을 타고 흘러내리며 시야를 가렸고 땀에 젖은 무명저고리는 등에 들러붙어 살갗을 잡아당겼거든요. 여복손이 얼음장 가꾸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물었더라. 아버지 숨 쉬는 거 맞오? 아비는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답했다. 괜찮다. 물 한 모금만 떠오너라. 갈대처럼 가늘어진 손목에는 제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지 않았고 흙벽 틈으로 새어든 겨울 한기가 마른 뼈를 파고들더라. 종기 하나가 터져 구름이 베갯잇으로 번지며 시큼한 냄새가 방 안을 덮었다. 그는 힘없이 내뱉었다. 어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에겐 굿밖에 없지 않으냐. 같은 밤, 담장 안의 풍경이다. 한양 궁궐의 내의원, 55된 어이가 야견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어린 왕세자에게 마마 기운이 돌았다는 소식이 닷새 전 전해졌거든요. 그날부터 내의원 약재 장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종의 약재 이름이 새로 올라갔다. 인삼 2돈에 녹용 3편을 더 달이라. 어이의 명이 떨어졌더라. 이름도 생소한 귀한 약재들이 시각 단위로 기록되었다. 한 첩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이 곧 불충이니. 어이는 장부를 내려보며 나직이 말했거든요. 어이와 의녀 수십 명이 교대로 입시하며 왕세자의 숨소리를 받아 적었고 기침 한 번, 땀 한 방울까지 장부에 남았다. 곁에서 부제조가 조용히 알렸다. 저하의 맥이 한결 고르시옵니다. 어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첩을 다릴 약재를 저울에 올렸다. 저울 바늘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장부의 이름은 한자도 허투루 적히지 않았거든요. 같은 밤, 같은 조선 하늘 아래의 두 장면이다. 한쪽에서는 아이 하나의 기침 소리에 의녀 10명이 달라붙는데 다른 쪽에서는 나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데도 숫자를 셀 사람조차 남지 않았다. 한선비는 이렇게 탄식하였더라. 아이 하나의 기침에 10이녀가 붙는데 마을 하나가 꺼져도 세워줄 자가 없구나. 수치로 옮기면 격차는 더 선명해진다. 실록과 내의원 일기를 교체해보면 왕실 직계의 마마 치사율은 10명 중 서너 사이로 추정된다. 반면은 지방 장계와 읍지에 흩어진 상민 피해 기록을 모으면 한 마을 단위 사망률이 열의 67에 이르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어떤 고을에서는 열에 9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거적에 덮여 묻혔고 같은 병이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다른 숫자가 나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당대 양반들의 문집을 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역병은 기천을 가리지 아니하느니 하늘의 뜻이 공평하도다. 조정상소에도 선비들의 글에도 이 평등론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한데 같은 시대 지방관의 장계에는 길에 쓰러진 자를 수습할 이가 없사옵니다. 라는 구절이 나란히 올라왔거든요. 입으로는 공평을, 붓으로는 불공평을 적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을 정제해보자. 역병은 분명 왕실의 담장도 넘었다. 병 자체만 놓고 보면 공평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같은 병에 걸려 어떤 이는 약재장부에 제 이름을 한 줄씩 남겼고 어떤 이는 장계의 숫자 한 칸으로 사라졌거든요. 같은 병, 다른 피해. 둘을 가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의료였을까? 환경이었을까? 국가의 손길이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엮여 만든 조건이었을까? 답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을 맞이한 조건에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병이 덮쳤는데 왜 피해는 이렇게 갈렸을까요? 답은 담장 하나에 있었거든요. 그 담장이 무엇을 갈랐는지 사료 세 편을 꺼내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내의원과 해민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내의원 일기를 펼쳐보면 왕실에 올라간 처방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우황, 사양, 서각, 인삼, 부자. 이 중에 서각, 쉽게 말해 코뿔소 뿔은 당시 조선에선 나지 않아 중국에서 수입해온 약재였거든요. 내의원의 약재 장부에는 이 수입 약재를 언제 들여와 어느 창고에 보관하고 몇 첩을 다렸는지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다. 반면 해민서,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세운 의료기관은 이름뿐이었던 겁니다. 해민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양 도성안. 그것도 종로 한복판이었다. 도성 밖 경기 고을의 상민이 마마에 걸려 해민서 문턱을 넘으려면 하루 길을 걸어야 했거든요. 걸어갈 기력에 있다면 병이 그리 중하지 않다는 뜻이고 중한 환자는 아예 올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둘째, 동의보감과 민간 약초의 간극입니다. 허준이 엮은 동의보감에는 분명 수백 가지 처방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처방 첫머리에 적힌 약재들이 문제였거든요. 사양 한 돈, 우황반 돈을 가루내어 꿀에 개어 복용한다. 사양 한 돈 값이 당시 쌀 몇 가마에 해당했더라. 한 해 소출을 다 털어도 사양 한 첩을 못 다리는 집이 태반이었다.
책은 있었지만 책 속의 약은 담장 안 사람들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지한 건 마을 뒷산에 자라는 쑥, 사내,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풀뿌리였더라. 마마의 쑥 연기를 피워 쬐고 홍역의 생강을 다려 먹이는 것이 상민의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셋째, 우물과 뒷간의 거리입니다. 한양 도성 안상민 마을의 실측한 기록을 보면 소름 끼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러 집이 나눠 쓰는 공동 우물과 뒷간이 불과 67걸음 거리에 있었다. 장맛비가 내리면 뒷간의 우물이 땅으로 스며 우물로 흘러들었고 그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신 아이들이 괴질, 오늘날로 치면 콜레라로 줄줄이 쓰러졌던 겁니다. 담장 안 궁궐에서는 전용 우물을 따로 관리했고 뒷간은 담 바깥 멀찌감치 두었거든요. 같은 도성 아니었지만 물 한 모금의 격차가 사람의 목숨을 갈랐던 겁니다. 38 상민 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가 겨우 몸을 일으켜 해민서로 향했더라. 종로까지 20리길.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내가 여보 제발 약이라도 라며 등을 떠밀었거든요. 마침내 해민서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가 그의 행색을 훑어보고 고개를 저었다. 처방은 있으나 약재가 동났소. 양반 댁에서 다 들고 갔거든. 그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더라. 가는 길에 찬바람이 얼굴에 고름딱지를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고 입안에는 쇠비린내가 맴돌았다. 집에 닿기도 전에 길가 흙담에 털썩 주저앉았던 겁니다. 같은 밤 마을 어귀에서는 무녀의 방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아내가 뒤집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쌀 한 대박을 꺼내 무녀의 상에 올렸거든요. 여병신이여 물러가소서. 우리 서방님 목숨만은 거두지 마소서. 무녀는 붉은 천을 흔들며 마당을 돌았고 아이들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더라. 밥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빈속으로 잠들었고 아침이 밝았을 때도 아버지의 열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고판의 쌀은 약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에겐 그것 말고 매달릴 것이 없었거든요. 해민서는 문턱이 높았고 약재는 담장 안에 있었으며 우물물은 뒷간 옆에서 솟았다. 세 가지 사료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거든요. 같은 병이 달리 찾아온 이유는 병 자체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주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숙종 때 펴낸 벽온 신방을 보면 나라가 백성을 위해 간단한 처방을 풀어 적어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마가 두면 검은 콩 삶은 물을 마시게 하고 홍역에는 칡뿌리를 달이라 적어 두었거든요. 활자로 찍어 팔도에 돌렸다 하더라. 그런데 정작 그 책을 받아든 수령들은 책장 한 번 펴보지 않고 관아 서고에 처박아 두었던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마을에 하나 둘 있는 훈장이 그 책을 펼쳐 읽어준들 검은 콩 한 줌조차 뒤주가 빈집에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38 가장의 옆집에는 혼자 사는 노파 하나가 있었더라. 남편은 지난 가을 역병에 먼저 보냈고 아들은 군역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 그 노파가 아침마다 가장의 집 툇마루에 말없이 보리죽 한 사발을 놓고 갔거든요. 먹어야 낫지, 먹어야 낫지.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말입니다. 그 보리죽조차 사실은 노파가 제 끼니를 거르고 쓴 것이었던 겁니다. 탐장박 사람들이 서로에게 내민 것은 약이 아니라 식은 죽 한 그릇이었다. 그 사이 아내는 아이 셋을 데리고 동트기 전 강가로 나갔더라. 우물물이 탈이라는 말을 옆집 노파가 귓속말로 일러 주었거든요. 강물이라고 깨끗할 리 없었지만 적어도 뒷간 옆에서 솟는 물보다야 나을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업힌 막내는 쉴 새 없이 칭얼거렸고 큰아이는 저보다 큰 물동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휘청거리며 걸었더라. 돌아오는 길. 아내는 처고리 소매로 눈가를 훔쳤거든요. 보고 말았던 겁니다. 도랑 옆거적에 덮여 삐져나온 이웃집 젖먹이에 작고 파리한 발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삶은 풀뿌리 몇 가닥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막내가 아버지는 언제 일어나요? 하고 묻자 큰아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거든요. 부엌 귀퉁이에 쌓여있던 마른 쑥이 그날 밤 아궁이에서 탔다. 연기가 방 안을 돌아 대들보에 옮겼고 가장의 가슴팍 위로 희뿌연 구름처럼 내려앉았던 겁니다. 나라가 펴낸 책은 서고에 잠들어 있었고 담장 안의 약재는 끝내 입안까지 닿지 못했더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조정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소. 구율미도 풀었고 해민서도 운영했고 약재도 배급했잖소. 맞는 말입니다. 실록을 펼쳐보면 역병이 돌 때마다 조정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더라. 영주 때 평안도에 괴질이 퍼지자 조정은 즉시 구율미 이만석을 풀라는 명령문을 내렸다. 해민서는 약재를 두 곱으로 비축하라. 각 도에는 전의가 매관을 즉시 파견해 처방을 나누게 하라. 조정 관료가 공문 끝자락에 굵은 글씨로 명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만 보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령이 내려갔다고 해서 실제로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평안도 국경까지 곡식을 실은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정 관료가 공문 끝에 붉은 인장을 찍던 그 순간부터 지방의 헛간에 쌀 한 톨이 도착하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더라. 도중에 강이 얼어 나루가 막혔고 수레축이 부러져 쌀가마가 진창에 굴렀습니다. 장부에는 한 가마니가 5가마니로 적혀 있소. 중간에서 빼돌린 자가 한둘이 아니외다. 감찰다운 아전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지방관은 장계에 또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고음이 2만석 중 이곳에 닿은 것은 2천석도 되지 않사옵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쥐가 먹은 썩은 곡식이라 취식하지 못하옵니다. 앞서 비섹션에서 장계에 적혔던 한 마을에 반이 비었다는 그 숫자. 그 숫자는 약속된 곡식이 도착하기 전 석 달의 공백이 만들어낸 숫자였던 겁니다. 명령문의 날짜와 곡식이 솥에 들어간 날짜 사이의 석 달. 그 석 달에 수백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약재 문제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 내유원의 약재 장부에는 오항, 사양, 인삼 같은 귀한 약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족이 마마를 앓으면 어이들이 장부에서 이름을 뽑아 달여올렸고 며칠만 고비를 넘기면 회복할 자원이 바로 곁에 있었다. 그 장부에 적힌 약재가 지방 해민서까지 내려오는 길은 달랐더라. 지방관의 장기에는 이런 문장이 되풀이에 등장합니다. 이 고을 해민서에는 약재가 없사옵니다. 감추한 근, 시오 몇 줌이 전부이옵니다. 사또, 우왕이든 사양이든 한 돈도 구할 길이 없사옵니다. 아이들이 그저 이불을 덮고 땀을 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죠. 고을로 의원이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떨궜다. 같은 나라, 같은 조정 아래에서 왕실 담장 안쪽에는 귀한 약재가 쌓여 있고 담장 박해민서는 장부만 걸려 있고 서랍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른 것은 병의 경중이 아니라 손 닿는 곳에 약재가 있느냐 없느냐였던 거예요. 세금은 또 어땠을까요? 조정은 역병이 휩쓴 고을에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 또한 해를 넘기기의 일쑤였다. 한양의 한 상민, 가장은 얼굴에 종기가 미쳐 아물지도 않은 채 배적삼을 걸치고 등짐을 지었더라.
격리하라는 방이 관아 담장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몸으로 장터에 나가다니 귀신이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꼴이지. 허나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내일 아이들이 굶소. 갈라진 입술을 축이며 그는 중얼거렸고 땀에 젖은 등 위로 가을 찬바람이 스쳤다. 등에 맨치게 굵은 새끼줄이 총기가 아문자리 위를 파고들었고 살갗이 벗겨지는 뜨거운 통증이 어깨에서부터 등허리를 따라 번졌습니다. 대적삼 안쪽에서는 고름과 땀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지나치던 안악들이 코를 막고 피해갔더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파에 찬 공기가 가시처럼 파고들어 그는 쿨럭 기침을 토했다. 장터 초입에 들어서자 젓갈 비린내와 마른 약재 냄새, 짐승의 분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속이 뒤틀렸습니다. 붉은 종기투성이 얼굴이 장터 좌판에 놓인 녹그릇 표면에 일그러져 비쳤고 그 광경을 본 상인이 녹그릇을 황급히 거두었다. 누렇게 뜬 자기 눈동자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쿠커리 북처럼 울렁였습니다. 저 멀리 초가 지붕 위로는 까마귀 떼가 검은 점처럼 내려앉았고 길가에 버려진 거적대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시신 한 구의 창백한 발목을 드러내 보였다. 고개를 드니 담장 너머 기와집 지붕선은 가을 햇살을 되받아 번쩍이고 있었고 그 아래 초가 마을은 이미 절반이 연기를 올리지 못해 회색 재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풍경은 같은 하늘 아래 마주 서 있었지만 빛의 밝기마저 달라 보였다. 가장은 휘청거리는 다리로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이놈의 종기가 오늘만이라도 가만히 있어 주소서. 그는 갈라진 입술을 혀끝으로 축이며 장터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금 감면 공무는 아직 관아의 책상 위에서 먼지를 쓰고 있었고 호포와 환곡의 독촉은 그날도 어김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이 고을이 역병으로 반이 비었사온데 세금만은 어찌 그대로이옵니까? 굶어 죽는 백성이 역병으로 죽은 백성 못지않게 늘고 있사옵니다. 지방관이 관찰사에게 올린 장계에는 그런 호소가 빼곡했다. 병든 몸으로 장터로 향하던 그의 뒷모습 위로 생계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감겨 있었습니다. 이 사슬은 양반의 발목에는 걸리지 않는 것이었다. 같은 해 왕실에서도 마마로 세자 하나가 자리에 누웠더라. 세자 저하의 병세가 깊사오니 오한과 사양을 두 배로 달여올리라. 어이가 내의원 장부를 펼치며 명을 내렸습니다. 며칠에 걸쳐 보양이 이어졌고 회복하지 못하고 떠난 왕족도 있었지만 그 곁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쏟아부을 자원이 늘어서 있었다. 병 앞에서는 왕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반만 맞는 말이었던 겁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곁에 있는 것이 오왕인지 마지막 쌀한 줌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조정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명령문은 내렸고 구애민은 풀었고 해민서는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담장 밖까지 닿기에는 행정력도 물리도 제도도 너무 듬성듬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담장은 그저 조선이라는 옛 왕조만의 이야기였을까요? 담장은 무너졌을까요? 200년이 지난 오늘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병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소. 누구나 걸릴 수 있다네. 그런데 통계청과 국제보건기구가 발표한 수치를 펼쳐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더라. 하위의 소득층의 사망 위험이 상위의 소득층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 연구자의 보고였거든요. 미국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유색 인종 저소득 노동자의 사망률이 백인 사무직보다 3배 이상이요. 여기서 조선의 장계가 떠오르더라. 한 마을이 비어서옵니다. 그때 그 장계에 적힌 수치가 오늘의 통계와 겹쳐 읽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길래 이런 격차가 생길까요? 풀만제 장면. 서울 어느 새벽 5시. 52살 택배기사가 마스크를 내려 쓴 채 화물차에 짐을 싣고 있었더라. 그의 손 안 작은 기기에 재난 문자가 울렸다. 외출 자제 권고. 코끝에는 전날 밤 먹은 매운 국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귓가로는 새벽 찬 바람이 휘파람처럼 날아들었거든요. 얼어붙은 손가락 끝이 운전대에 눌려 벌겋게 부어올랐다. 낡은 엔진이 덜덜 떨리며 공회전하는 소리가 골목을 긁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목을 대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문제를 확인하고 곧장 가속 페달을 밟았다. 외출을 자제하면 오늘 일당이 사라지고 다음 달 월세가 밀리고 아이 학원비가 끊긴다. 그는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차를 몰며 중얼거렸거든요. 조선의 그 상민 가장이 병든 몸으로 장터로 향하던 장면과 이 새벽의 택배차가 정확히 포개진다. 경미 권고는 담장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한 문장이구먼. 담장 밖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에게 그 권고는 도달하지 못하는 언어였소. 두 번째 장면. 같은 시기 어느 지방 소도시의 독거 어르신데 온라인으로 진료받는 법을 몰라 몇 주째 처방약이 끊긴 분이 계셨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웃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분은 대신 잘못된 민간요법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물로 바이러스를 씻어낸다 하더구먼. 어르신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풍경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쌀을 구판에 쓰던 그 초가의 기억이 200년을 건너 작은 화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보의 담장은 약재의 담장보다 더 투명하지만 더 높게 서 있더라. 세 번째 장면. 어느 공장 기숙사의 3층 방. 이주 노동자 6명이 2층 침대 3개에 몸을 붙이고 잠들어 있었다. 격리할 방이 따로 없어요. 고향에 송금할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한 청년이 서툰 우리말로 말했더라. 막힌 환기구 아래 라면 끓인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고 옆 침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끊임없이 번져왔다. 한 명이 기침을 시작하자 나머지 5명도 같은 공기를 들이마셨거든요. 우물과 뒷간이 가까웠던 그 한양 초가처럼 이 기숙사에서도 병과 몸이 한뼘거리였다. 네 번째 장면, 서울 한복판의 쪽방촌. 햇빛이 들지 않는 한평 반방에서 66 노인이 마른 기침을 쏟아냈다. 등록된 주소가 없어 재난 안내도 지원금도 나를 지나쳐 갚디다. 그는 갈라진 숨 사이로 내뱉었거든요. 벽에서는 곰팡이 쉰 냄새가 올라왔고 얇은 담요 너머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바깥거리에서는 방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그 목소리는 이 방까지 닿지 못했다. 조정의 명령문이 지방까지 닿지 못한 그때와 지금 이 방에 안내가 닿지 못하는 풍경이 겹쳐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의료진은 헌신했고 백신은 공급되었거든요. 조정의 구휼 명령이 내려진 것처럼. 그런데 그 명령이 지방까지 몇 달이 걸렸듯 오늘의 지원도 사각지대에서는 닿지 않았다. 연락할 길 없는 노인, 우리말이 서툰 이주노동자, 주소 없는 쪽방촌 거주자, 그들은 명령문 밖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담장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서 있더라. 일터와 집 사이에 서 있고 정보와 무지 사이에 서 있고 행정의 속도와 생계의 속도 사이에 서 있거든요. 조선의 흑담은 무너졌지만
더 얇고 더 질긴 담장이 도시의 거리마다 세워졌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격리에도 굶지 않는 제도, 어디에 살아도 닿는 의료와 정보가 있어야 하오. 담장의 안쪽을 넓히는 일이다.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불평등은 병의 얼굴을 빌려 찾아올 뿐 병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었다. 같은 병이 왜 이렇게 다른 얼굴로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건 간단하거든요. 담장 안에는 어이와 약재 장부가 있었고 담장 밖에는 마지막 쌀을 태우는 구판이 있었던 겁니다. 왕도 마마로 죽었지만 조선 왕조실록과 지방관 장계에 따르면 같은 해 300호 마을이 9집으로 줄어드는 일은 담장 밖에서만 벌어졌다. 역병은 공평하지 않사옵니다. 장계 말미에 지방관이 그렇게 적어 올렸더라. 역병은 공평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지만 사람을 걷어가는 손길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한 줄이다. 담장 밖의 그 밤을 다시 떠올려 보자. 38 가장의 갈라진 입술 위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콩알만 한 붉은 종기가 등잔 불빛 아래 번들거렸더라. 거적대기에 밴 고름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손끝만 스쳐도 살갗이 찢기듯 쓰라렸거든요. 여보, 약 한처만 달여주구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짖었으나 아내는 말없이 빈약 단계만 바라볼 뿐이었다. 쌀은 어제 문혁에 다 드리고 말았소. 문혁에 다 드렸다니. 그래, 그러셨구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남편의 메말은 숨이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에 섞여 흩어져 갔거든요. 그렇다면 묻게 되지요. 조선의 담장은 정말 무너졌을까요? 콘크리트 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러나 재택이 불가능한 직군, 병가를 낼 수 없는 일터, 병원까지의 먼 거리. 동의보감과 내의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름만 바뀐 담장이 오늘도 도시 곳곳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더라.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장 하나를 더 넘어가 봅시다. 역병이 물러간 자리, 조선의 신분제 속에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또 다른 희생자들. 그들의 장부를 함께 펼쳐봅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